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일단 구독자 여러분, 또 이 영상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과 또 기쁜 일, 행복한 일이 항상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뭐 설에도 역시 이제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뵙는데요. 일단은 그 설 연휴에 제가 주변 분들한테 조금 알렸어요. 그동안은 사실 아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해왔는데 최근에 구독자 수도 조금 늘면서 저도 좀 재미도 있고 신이 나고 해서 설 연휴 인사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조금 제가 이런 거 한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또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현재 구독자 수가 지금 138명입니다. 네, 138명. 뭐 물론 이게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야, 뭐 아직 아주 너무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고 뭐 조금 더 뭐랄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일단은 뭐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 연휴를 맞았으니까 설 연휴 이후에 또 서울 주택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변화가 있을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뭐 일단은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거의 역대급으로 줄어든 것이 서울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가격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요. 다만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뭐 역대급까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에 비하면 어쨌든 거래량과 가격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설 연휴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이제 보도 자료도 나오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자유한국당 김상원 의원실에서 이 설 연휴 전후로 아파트 매매량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작년까지 매년 설 전후로 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전국으로 볼 수도 있고 서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설이 낀 달을 일단 그 설 연휴 전달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1월 31일이 설날이었으니까 1월과 2월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15년에는 2월 19일이 설날이었으니까 2월과 3월의 거래량을 살펴보는 뭐 그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설날이 낀 달보단 설날이 끼지 않은 달의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일단 영업일 자체가 설이 끼면 연휴가 있고 연휴가 최소 설날이 있고 설날 앞뒤로 하루씩 쉬고 뭐 그리고 그 앞뒤로도 조금 뭐 집을 본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설이 있는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영업할 수 있는 날짜가 적고 또 다른 분들도 뭐 저기 차례 준비하거나 뭐 이런저런 준비하느라고 연초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셨을 테니까 그러느라고 거래가 좀 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설이라는 것의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설 전보다는 설 지난 다음 달에 거래량이 늘긴 늘었더라 라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서울만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설 연휴 이후에 다음 달에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로 봤을 때 이번엔 설 전후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자면 2018년 이제 9월 달에 큰 그 대형 이슈가 있었죠. 바로 9.13 대책이 발표가 됐죠. 아주 강력한. 처음에 이제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서는 뭐 이제 종부세가 좀 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임대사업자 혜택이 좀 축소될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예측을 하면서 뭐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뭐 비과세 혜택이 좀 줄어든다든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요건이 강화된다든지 뭐 그 정도를 선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꽉 묶어버린 것이 그것이 아주 9.13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 이후 이제 9.13 발표 이후에 전국 그 아파트 매매량 현황을 보면 9월 달에는 5만 3천여 건이었는데 10월 달에 6만 4천 건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죠? 조금 늘었다가 11월부터 이제 확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 10월 달에 좀 늘어난 걸 보면 약간 이제 9월 달에 요 발표됐을 때 그 이제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흔히 말해서 현재 지금 전국에 다 9.13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뭐 서울을 비롯해서 일부 지방에 지금 조금 집값이 좀 뛰었던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을 보면 서울은 바로 9월 이후 10월부터 바로 줄었죠. 그리고 11월부터는 더 확 줄었고요. 12월에도 그 기조가 이어졌고 1월에도 역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10월 달에 조금 늘어났던 것은 비규제 지역의 어떤 약간의 풍선 효과. 그러니까 9월 달에 조금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거 발표된 거 보니까 야, 이제 규제 지역은 내가 이걸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 중에 이 돈을 조금 뭐 넣어둘 그런 상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 어느 정도 그런 자금들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역시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뛰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도 떨어진다. 뭐 이런 통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 월별 매매거래 건수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 지금 살펴본 것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10,000건 이상, 월 10,000건 이상 이제 신고가 된 달들을 좀 표시를 했고요. 여기 약간 하늘색으로 된 것은 이제 월 5,000건이 안 되는 월 5,000건이 안 되는 그런 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절적인 걸 좀 살펴보고자 함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월별로 1월, 뭐 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요. 이렇게 보면
1월, 2월 2018년만 좀 특이했지만 사실 1월, 2월은 비수기죠. 전형적인 비수기. 왜냐면 날씨도 춥고 뭐 이렇게 겨울에 왔다 갔다 이렇게 아파트 보러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 2월이 평소 다른 달보다 막 거래가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달입니다. 특히나 17년 1, 2월에는 모두 다 5천 건을 밑도는 그런 달이기도 했고요. 근데 18년 1, 2, 3월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되던 이 시점을 앞두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당시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17년에 5, 6, 7, 8 이때 17년 이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희한하게 이 넉 달 연속 아주 거래량이 많았고 또 가격도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8월 2일 날 바로 파리 대책이 바로 이때 나왔던 것이죠. 이때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역시 파리 대책이 가장 컸던 게 서울을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9월부터 거래량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그러니까 2017년 9, 10, 11, 12 거래량이 줄었다가 18년 1, 2, 3월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양도세 중과 맞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자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4월부터는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규제도 이미 계속 센 상황이었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당시 이제 작년 8, 9월에 상당히 또 가격이 한번 뛰는 그런 양상이 보였죠. 그래서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에는 거래량이 많았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폭삭 줄어서 사실 이것만 보면 작년 9월에 12,000건이었는데 지난달 2019년 1월에 1,800건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한 10분의 1 그죠? 뭐 9분의 1, 8분의 1 뭐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확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그 전에 2015년, 16년에 보면 이제 이런 중반부 5, 6, 7, 8 5, 6, 7, 8 요때가 조금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로 볼 수가 있겠네요. 2014년에는 워낙 침체기였기 때문에 5, 6, 7, 8월에도 거래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뭐 이때는 3, 4월이나 9, 10, 11, 12월 요때 오히려 거래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네요. 자, 그러면 월별로 이제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 사실 조금 뭐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래량은 5, 6, 7, 8월에 조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반면에 뭐 1, 2월이나 12월에 조금 거래가 뜸했던 그런 양상이 뭐 매년 똑같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는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가격 변동률이 이제 2003년 12월부터 지금 계속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매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이제 보면은 5년 평균과 3년 평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거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월 1월 달에 1, 2월 달에도 0.37, 0.42 정도였고요. 뭐 5, 6, 7, 8월에도 0.3에서 0.4, 0.5 뭐 이 정도니까 사실 크게 이 숫자만 봐서 야
5, 6, 7, 8월에 가격이 많이 뛰었네. 1, 2월에 가격이 별로 안 뛰고 오히려 떨어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굳이 보자면은 조금 9월 정도, 9월 정도의 숫자가 조금 눈에 띄게 좀 많이 다른 월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월에는 그렇게 뭐 특별히 어디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어디가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도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1년 사이에 23%가 뛰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8% 뛰었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뛰었죠. 이 23%뛴 이래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2006년과 비교하면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어땠을지가 참 궁금해요. 제가 아직은 요때만 해도 뭐 직장생활 막 시작하기 전이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저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뭐 부동산 붐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지금 저한테는 그냥 역사의 한 순간일 뿐이죠. 한 달에 이렇게 5.9%가 오른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참 이게 가능했을까, 실제로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엄청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2010년, 11년, 12, 네, 그죠?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4년간은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서울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졌던, 이 시기에 뭐 이제 아파트 거래를 주로 하셨던 분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믿음이 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시점에 좀 부동산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런 경제 활동을 열심히 많이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006년, 7년 이때에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의 기억과 2010년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의 기억과는 아마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7년, 18년에 또 역시 접근하셨던 분들도 또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서울 뭐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뭐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나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투자도 많이 해봤겠죠. 매매 거래도 많이 해봤겠고.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그냥 내 집에 대해서 정말 내 집 마련 평생에 한 번 거래하고 그거를 또 한번 이사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강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클 거고요.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오른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셔서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 누가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점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단순히 또 어떤 펀더멘털, 그러니까 경제 흐름이나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뭐 상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살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집값이 많이 뛴 것 중에 하나로 뭐 가격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새 아파트들이 워낙 요새 뭐 너무나 멋지게 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저도 아는 분들의 집에 뭐 놀러 간다든지 초대받아서 간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간다든지 가보면 옛날 아파트도 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가보게 되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요즘 아파트들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보던 아파트들은 뭐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나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나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거의 뭐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조금 깔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데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만 가도 야 이거는 뭐 이게 아파트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파트 단지인데도 마치 주상복합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여기 회사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나 모습들 뭐 이런 것만 봐도 야 이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이런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걸 조금씩 살펴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걸 연구한 건 혹시 없을까? 과연 그게 맞는가?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혹은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고 이런 현상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주택 가격과 거래량 관계 형성 요인의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최금학중 교수님과 박사과정인 박동아 박사님의 같이 이제 쓴 그런 결과물인데요. 일단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는 전통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현상들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 사이에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통설로는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전통 경제 이론에서는 이 자체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제 이론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만 또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올라가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올라가죠. 이런 그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유지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늘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거래량 자체가 늘어날 그런 것을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변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매수자의 지불 용의 가격 그리고 매도자의 수용 용의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기에는 매수자가 매도 호가보다 매수자의 지불할 그 용의가 있는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3억을 불렀는데 매수인이 난 3억 2천에도 살 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집을 보러 왔다면 당연히 금방 계약이 체결되겠죠. 매수인이 더 높은 가격을 생각하고 왔으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니까요. 가격 상승기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오를 것 같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도자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염두에 두고 집을 보러 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랐음에도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기에는 매도 용의 가격이,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매수 용의 가격보다 높아서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재만 교수님,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님이 2011년에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도 가격이 매도인은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매수인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3억을 불렀다면 매도인이 3억을 불렀는데 매수인은 한 2억 8천 정도를 생각하고 집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3억을 부르니까 이거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죠. 매수인이 어쨌든 이 매도인의 가격을 맞춰줘야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행태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성 개념에서 이러한 그 현상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손실을 최대한 회피한다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격 하락기에도 내가 이거를 더 낮춰서 매도가를 더 낮춰서 물건을 내놓기가 좀 어렵다. 이런 개념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박동하 박사와 최막중 교수께서 같이 연구한 이번 논문을 쭉쭉쭉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은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결론을 일단 먼저 보시면 이 결론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앞서서 그 임재만 교수님의 그 기존의 해석이 옳았다는 것을 일단 검증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기에는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그게 맞다. 하락기에는 매도 호가가 매수 희망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해석은 맞다. 다만 가격 상승기에 매수 용의 가격이 매도 용의 가격보다 높아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승기에도 매도 호가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작년에 나왔던 작년에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뛰는 그 상황이 나왔던 게 바로 이런 거죠. 매도 호가가 뭐 거의 미친 듯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가격 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손실 회피성으로 인해서 하락기에 이 둘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가격 하락기에, 그러니까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더 높아서, 그러니까 손실 회피 때문에 매도자가 이거를 더 낮추기 어렵다는 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5억에 산 집인데 가격 하락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4억에 내놓기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내가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면 당연히 최소한 5억은 받고 싶겠죠. 내가 아주 급할 때는 조금 이걸 낮추겠지만 아직 내가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아마 5억을 고수할 거고, 근데 매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집은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러면 한
한 4억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 5억은 도저히 못 사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기에 이런 둘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얘기는 올해 더 극심한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인 거죠. 결국은. 그죠? 왜냐하면 올해 일단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 전환을 하고 있고요. 1월에도 하락을 했고 일단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금 반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하반기 되면 더 오히려 이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올 한해 그러니까 가격이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반전 그 재료가 없는 이상 올 한해 엄청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올 한해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것이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표는 아까 앞에서 봤던 표와 모습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표는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동률을 이 뭐 전월 대비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해당 월에 그 위치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에 61이었던 게 쭉쭉쭉 이렇게 변화를 해서 2017년 11월에 이제 100이 된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사실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2019년 1월에는 108.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점을 찍은 거는 작년 10월, 11월 이때 정점을 찍은 거죠. 109.1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12월에 조금 떨어지고 1월에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도 덜 떨어졌다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도 조금 더 아직 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다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정권 초기, 그죠? 17년 5월에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뭐 출범 첫 달은 뭐 좀 어렵다 치더라도 출범 둘째 달인 6월, 17년 6월에 98.2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단순히 숫자만 보면 1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2017년 6월 대비 2019년 1월은 10포인트가 올라간 거니까 뭐 10% 넘게 일단 집값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98로 떨어뜨리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목표선이 98이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규제책들을 펼치고 있고 올해는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이 아파트 공시가격, 보유세를 결정짓는 공시가격이 아마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4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그 아파트, 서울 각 아파트의 그 가격을 일단은 정부가
매기는 것이고요. 세금을 거둘 기준 가격을 매기는 것이고, 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4월 30일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5월 한 달 동안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죠? 5월 한 달 동안 팔아야 뭐 재산세나 종부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2019년 5월 달이 이때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 세금 부담까지 감안해서 어떤 뭐 보증금이나 전월세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올해 이제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연초에 일단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를 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이제 뭐 5월쯤 되면 어느 정도 다 맞춰지겠죠. 그리고 나면 이 5월 이후에 전월세를 뭐 새로 계약한다든지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집주인이 어느 정도는 좀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고요. 다만 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대료를 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먹은 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2019년 5월이 상당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어떻게 발표할지도 살짝 고민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단독주택 그 공시가격 발표되면서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하면서 봤더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이미 68%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보유자들이 이미 똑같은 시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이 주택 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모순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 것은 과세 형평성,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그동안 좀 공시가격이 낮았던 것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만약에 공동주택도 그만큼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이때까지 단독주택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우리가 또 올해도 더 많은 세금을 또 내야 된다. 먼저.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조금 여러분과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 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모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까지 그 실시간으로 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에는 조금 아직 용기가 안 나서 실시간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 혹은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